주식 초등학교도 나갈 거라 1학년의 시각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왜 1학년이 제일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해. 사실은. 그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해외 증시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봤어요. 항상 과거에도 보면 코스피는 PER 10배, 11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21년 그 실적 추정치 바탕으로 했을 때 한 14배가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럼 항상 10배, 11배 봤던 코스피가 14배 올라왔으니 이거 고평가인가? 그래서 해외 증시랑 비교를 해보니까 해외 증시들도 뭐 14배 봤던 나라는 18배, 19배 가 있고 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했을 땐 또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은 편이더라고요. 요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그냥 결론적으로 코스피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여전히 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코스피 밸류에이션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쌌죠, 우리나라가. 계속 쌌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글로벌 비해서 많이 쌌던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하튼 기업 거버넌스 문제. 가버넌스 문제.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버넌스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도 아직도 너무 미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원론적으로 지분을 샀고, 동업자라고 생각하고 교과서는 이제 그렇게 가리키는데, 현실에서 그게 안 되니, 주식 투자하는 게 이제 도박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직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을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이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예전에는 항상 그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 요인은 뭐 지정학적 요인 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유를 찾다 보니 그런 거고, 그건 가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지배 구조 문제가 제일 크다. 그렇죠. 우리 냉철 TV도 원래 약간 조금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과 의견을 좀 모아보려고 했던 것도 목적이 좀 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있고 보면 근본적인 거는 이제 은행 이자의 역사거든요. 기업도 은행 이자보다 몇 배수를 주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주냐. 그거 그렇게 많이 주면요 팔 사람 없어요. 그냥 들고 있지. 그거 이제 뭐 분기마다 나눠주고 뭐 최소한 반기라도. 배당을 잘하면. 동반자 정신이 없죠. 대주주들 중에서 소액주주들이나 나나 딱 우리 지분만큼 회사의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대주주들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이 회사는 내 거다.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아주 뭐 작은 지분 가지고도 거기서 집행하면서 안에서 배임행령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보면 법카 쓰고 뭐 세다. 오케이, 굿. 진짜 세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쓸 뿐 뭐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그걸 해결책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융공개 해결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났을 때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왜 대주주들은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주가를 낮추려고 하는가, 그리고 주가를 낮아 있는 게 대주주한테는 왜 이익인가를 보면 그게 또 상속 부분이 또 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전혀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갈등. 그게 이제 주가의 괴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대주주들은 상속세를 덜 내려면 최대한 주가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죠. 주가가 낮으려면 또 배당을 해주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소액주주들은 어쨌든 절대 강자가 대주주니 억울한 사람들이 사실 팔고 나가는 건 쉽거든요. 거기서 싸울 사람은 또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면 팔고 나가 막 이런.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걸 싸운다고 해도 국민적 지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워요. 지금 벌써. 여기 오래 싸우다 지지신 분 계시잖아요. 네, 여기 사실 그 말에 조금 첨언하면 법은 또 이 사법도 굉장히 문제예요. 그 금융 범죄에 대한 해석도 너무 나이브하게 하는 데다가 거의 대부분 기업이 하는 것들은 기업의 경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그 형벌에 대한 단죄도 너무 작아요. 사실은. 그 금융이나 아니면 경영상 벌어졌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너무 그리고 관대하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민적인 정서도 왜 기업을 괴롭히냐, 뭐 언론이나 그렇게 나오다 보니
이게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법은 또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근데 법을 아주 교모하게 어겨도 거기에 대한 단죄가 없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이제 저걸 안 해주니까. 아니 뭐 이야기 계속. 예. 네, 죄송해요, 내가 말 끊었어요. 아니 원체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세 체계하고 그리고 그런 부정을 저질렀을 때 처벌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좀 한 번에라도 좀 급진적이라도 한번 바꾸고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유행이 왔잖아요. 주식에 대한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이 투자는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제 금융에 대한 주식 자산에 대한 보는 뷰라든지 그 한 주 한 주가 재산이고 거기서 공정하게 굴러가야 된다는 시스템 개편이 좀 필요해요. 이미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몇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자본시장의 역사가. 예. 그래서 이제 선진 시스템이 이건 선진 시스템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로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억울한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고 주식 혐오를 겪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의 개선, 조세 체계하고 그리고 그 징벌에 대한 시스템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업이 잘 되면 우리는 그 소액주주가 한 주 들고 있으면 한 주만큼 10주면 10주만큼 50%면 50%만큼을 그 분배만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긴 갈 거예요. 가고 저희 진짜 처음에 할 때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조금씩 개선이 됐는데 더뎌요. 근데 이게 너무 저도 느려요, 너무 느려. 그래도 희망을 본 게 뭐냐면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 거기는 뭐 이제 선출된 권력들이니까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주주들의 힘이 그만큼 세지면 기업들도 자의반 타의반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저는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잘 될 겁니다. 예전에 우리 저기 냉철님은 네. 모 대주주 집에도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다면서요, 막 항의하러. 그런 데 있죠. 본격적인 뭐 소액주주 운동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언젠가 사실 그런 거 이제 유튜브에서도 예.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 대주주들은 거기 안에 있으면서 그 기업 안에서 버카 쓰면서 편안한데 주주들은 진짜 배 곪고 너무 힘든 경우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할 정도로 지분을 좀 사야겠다 하는 와중에 아직까지 다 올라와 버려서 아직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바람직한 방향은 주가가 오른 다음에 그 차익을 하고 나오는 것보다 그에 걸맞는 배당을 해줘서 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오면 제가 아직 미약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그냥 단기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 회사와 동업을 쭉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샀는데 주가가 올랐는데 예.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무슨 회사인지도 알 거예요. 소액주주 운동하려고 좀 주식을 모았는데 주가가 올라서 해피한 바 이런. 그래서 그냥 결국 야 이거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아무튼. 무슨 테마 같은 게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코스피 밸류에이션 얘기하다가 가버넌스 문제로 좀 와버렸는데 이정유 세무사님도 혹시 이런 쪽에 의견이 있으실까요? 그럼 저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에만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아까 하셨듯이 세계적으로 다 평균표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뭐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라고도 표현을 하니까 네, 지금 뭐 오늘도 사실 녹화일 기준으로 구리 가격 최고가 찍었다는 네. 말도 있고 비트코인도 최고가 찍고 뭐 네. 모든 자산이 최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은 주식도 자산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뭐 유동성 장세니까 당연히 자산도 최고가를 찍고 있으니까 나스닥도 최고가를 찍고 우리도 뭐 최고가 근처고 뭐 이제 그렇게 굴러가는 거니까 평균의 퍼보다는 높은 퍼가 지금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퍼가 선진국에 비해서 저 퍼를 유지를 계속 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또 고퍼 쪽으로 아마 바로 점차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그건 이제 결국은
뭐 평균%는 각 기업들의 퍼의 합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여태까지 컸던 종목들 불과 한 3년 전, 5년 전까지만 탑10 안을 봐도 지금 탑10 안에서 완전히 밖에 밀려버린 애들이 한 4개 정도가 눈에 팍 띄어요. 한국전력, 네.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어. 이 4개는 몇 년 전까지 무조건 탑10에 붙박이로 있었거든요. 4개가 다 빠졌습니다. 네. 그럼 그 4개의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네. 네이버, 삼성하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심지어는 지금 삼성 SDI까지도 탑10에 한 번도 못 들었던 애까지도 들고 있어요. 예. 예. 그 얘기는 결국은 이 퍼라는 것이 이익 베이스로 주가를 비교한 지수일 뿐인 거죠. 네. 근데 과연 이 이익이 현재 픽스된 확정 이익으로만 갔을 땐 당연히 은행주랄지 포스코랄지 네, 한국전력이 탑10에 들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시대가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성장에 훨씬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세계적인 아이콘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900조짜리 테슬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야, 테슬라 900조야? 우리 요즘에 그거 있었잖아요. 쿠팡에 상장된다니까. 그쵸. 쿠팡이 50조야? 근데 왜 네이버 카카오가 50조야? 뭐 이러면서 버가고.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퍼도 과거의 전통 산업의 그 산업들이 시가총액이 컸던 시기와 지금은 시가총액 탑10 안에 성장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퍼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소액주주 운동 그런 건 정말 저도 20년을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요. 사실 저한테 소액주주 운동 대표님이 막 이렇게 뭐 메일 주셔갖고 네. 뭐 이렇게 투표 한번 해주세요 뭐 이렇게 오는 적도 가끔 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또 뭐 저도 세무사니까 작년 네네네. 연말에 가장 대주주 자격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냐 안 내리냐에서도 네. 결국은 10억이 유지가 됐었고 네. 또 올해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연장이 이슈가 되냐 안 있죠. 되냐 해서 예. 그래도 또 5월까지 짧게나마 연장이 일단 된 상태고 그래서 네. 점점 소액주주들의 힘은 커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총 톱10 안에 아무래도 성장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PER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넘겨짚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많이 이제 사실 이분법적으로 많이 이제 다루잖아요. 되게 보면 되게 다루는데 이제 가치주는 아주 자산이 많고 그냥 뭐 저퍼 저 PBR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그런 회사를 가치주라고 얘기하고 내지는 그냥 뭐 아주 자산이 많거나 하여튼 그러고 뭐 성장주라고 얘기하면 아주 사실 정확히는 매년 높은 그 복리 수익으로 그러니까 ROE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OE 높은 뭐 ROE로 복리로 성장해야 되는 게 이제 성장주죠. 근데 주시장을 보고 있으면 복리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스토리로 그냥 지금 다 땡겨 와서 그냥 평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그리고 거꾸로 쟤는 성장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또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근데 성장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스토리만큼 성장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이익을 내는 회사들에는 금방 경쟁자가 또 달라붙어요. 경쟁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산업이 뭐 정말 폭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받는 게 테슬라 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맞아요. 테슬라가 지금 거의 뭐 800조, 900조를 받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를 평가할 때 단지 전기차가 아니고 테슬라의 FDS로 가지고 5% 10%짜리의 자동차 영업이익을 내던 자동차 회사에서 25% 30%의 마진을 가지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계의 애플이다.
다 공감할 수 있고 생각해보면 끄떡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토요타나 벤츠나 그 유수의 회사들이 정말 시장이 물어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히든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은 뭐 테슬라를 완전히 못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전 예를 들어보면 테슬라처럼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 말고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코스닥에 뭐 20년 동안 한 800개 되는 회사 없어졌다고. 없어졌던 이유도 가지각각인데 대개는 다 부도 내지는 의견 거절 이런 거예요. 그냥 회사가 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망하냐면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근데 그 회사들이 다 그런 꿈과 성장 스토리가 없었느냐? 다 있었어요. 다 있었고 심지어 몇 주씩 하던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는 사기꾼도 많고요. 사기꾼 같은 경영자도 많이 있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장할 거라는 성장 스토리대로 성장하는 회사는 100개 중에 제 경험상에는 5개가 안 돼요. 그렇죠. 그걸 찾기가 진짜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걸 지속되는 찾는 것도 사람들은 정말 그걸 찾아서 또 하나는 그 성장주 투자를 한다는 건 이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 것은 오랫동안 높은 ROE를 유지해 온 거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거는 거의 20-30년간을 ROE 한 20% 가까이 20 정도로 꾸준히 복리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됐고 글로벌 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도 똑같은 이런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이 기업과 똑같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내 계좌가 불어날 건데 우리나라의 성장주 투자는 생각하면 성장 스토리의 초기에 확 오른 거 이걸 자꾸 성장주 투자라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 장기 투자가 아니고 초기에 뭔가 성장 스토리만 세워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우 들어와서 주가 막 올라가면 그냥 먹고 나오는 거 이걸 왠지 성장주 투자라고 이건 성장주 투자가 아니거든요. 전혀 성장 스토리 모멘텀 투자거든요. 성장 차트 네. 투자일 수도 있고. 차트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가치 투자 이제 저는 이 가치 투자 연구소라는 카페 운영자이기도 한데 가치 투자라는 거 안에 사실 성장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근데 사실은 성장주 투자라는 이제 가면을 쓰고 우리는 이제 카지노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걸 너무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진짜 성장주일 수도 있는 거고 지나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시대가 한 2-3년 동안 성장에 대한 밸류를 엄청 매겨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시가총액 그러니까 가격에 비교해서 투자하는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은 아마 주식시장이 있는 한은 평생 이제 갈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확률상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성장주는 더 큰 위험성을 이제 본인이 안고 가는 거잖아요. 더 큰 리스크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를 하면 잘못했을 때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컨셉 투자라고도 하고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고 뭐 내러티브 투자라고도 하고 해서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혹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원래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에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지나보면 알 것 같은데 우리 그 이정윤 세무사님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다 뭐 스토리가 좋다고 해서 성장주는 아닐 거고 약간 좀 어느 선에서 이제 성장주를 어떻게 가려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시가총액에서 그러면 나간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들어온 애들을 포함해서 한번 시가총액 13위까지
그러니까 오늘 모카일 기준으로 13종목이잖아요. 네. 13종목 중에 뭐 제약바이오는 차치하고 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록스 두 종목을 차치하고 네. 11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IT 기술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과거의 IT 기술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종목 반도체였다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3대장이 지금 시가총액 13위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까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완성차 업종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 있는 게 LG전자예요. 네. 그럼 이들이 결합돼서 하나가 나온다면 저는 미래형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13종목 중에 11종목이 모두 다 미래형 자동차와 관계가 있어요. 뭐 자동차 전장 사업을 하든지 완성차 사업을 하든지 2차 전지 사업을 하든지.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엇을 뜻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경제학에서 결국은 수요 측면에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인 것이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결국은 재정 정책 돈을 많이 뿌리거나 또는 금리 정책 저금리로 깔거나 하는 이유는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거고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니까 돈 많이 써. 그러면서 이제 저금리 또는 재정 보조금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 경제학에서 진짜 경제 성장은 기술 혁신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 혁신은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애플이 시가총액 1위, 미국뿐 아니라 2,500조죠. 삼성전자보다 5배 큰. 애플이 시가총액 1위 같은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스마트폰 세상을 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과연 미래형 자동차가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예측은 반반이니까 뭐 안 열리냐 열리냐는 지나가봐야 아는 거고. 근데 현재까지의 흐름은 뭐 미국 시장 또는 유럽의 자동차 시장들 또는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 구조들도 뭐 미래형 자동차에 많이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난 저기 이제 조금 다른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그러면 결국 뭐 자동차의 수요가 예. 엄청 폭발할 것인가? 난 그게 동의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 차를 갑자기 2대, 3대 탈 건 자동차 아닌데. 시장이 사실 상당히 포화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각광받는 건 5%짜리 마진을 가지던 자동차 회사가 25에서 30%짜리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런 이제 시총을 받는 이유라고 이제 하는 거고. 네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미래에 가봐야 알 일이겠죠. 그러면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공유 자동차 뭐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자율주행 이런 게 활성화되면 자동차의 수요가 급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해보잖아요. 또 하나 전기 자동차가 이제 가장 핫한 이슈인데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랐죠. 기술 혁신 저는 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경쟁해서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조금이 없는 전기 자동차가 좀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이제 보조금 지급을 안 할 거고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도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야 되는데 딴 데서 원가 절감하기 어려워요. 배터리가 자동차의 원가의 반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은 엄청 늘어나지만 단가는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디서 봤냐면 디스플레이에서 봤어요. 예. 디스플레이에서 정확히 봐서 TV 가격이 지금 뭐 70인치, 80인치 하는 것도 뭐 100만 원만 줘도 중고사는 사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나 디스플레이 산업하고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토요타가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처럼 기술 혁신이 또 다른 한 번에 확 바뀌는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공장들을 다시 다 바꿔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엄청난 또 신규 투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업체들이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기에 너무 옛날 미래의 이익을 다 땡겨오는 거 아닌가 지금. 근데 그게 조금 뭐가 잘못되면 주가가 과연 그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포인트다. 네, 그렇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갑자기 이제 차 한 대를 타던 사람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나온다고 해서 그 두 대를 살 리는 없고, 분명히 이제 기존의 차를 바꾸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차들은, 만드는 차들은 뭔가 좀 마진을 더 남긴다든가, 기존의 밸류체인에서 뭔가 혁신을 통해서 다른 쪽의 매출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밸류체인이 더 튼실해져야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분명히 도태되는 밴더들도 많이 등장을 할 거고. 네, 플레이어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라 해야 되나, 되게 조심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매의 눈처럼 골라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냉철님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 구간은 폭발적으로 그냥 기존에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저는 내연기관과 전기차 이야기는 좀 전혀 다른 얘기고 자율주행이 들어가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연기관의 장점도 있어요. 전기차의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예전에 이제 TV로 따지면은 뭐 3D TV도 나오고 LED 이제 발광을 이제 후면 발광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기존의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안 바꿀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차들은 거의 그냥 고철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뀌는 그때는 수요가 엄청나고 거기서 그걸 장악하는 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그 단계 물건 팔아서도 큰 돈을 벌 거고 그 다음은 해서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애플이랑 똑같죠. 이제 앱스토어를 이용하면서 거의 그 자율주행이 이제 노예가 되는, 이거는 구독 서비스로 종속이 되버리는 거죠. 계속 그냥 매달 그 회사에다가는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죠. 장악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저는 이제 들고 있는 것도 있고 기존에 좀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그런 접근으로 해놓고 또 이제 안전마진 확보해서 그런 숫자 계산이 편한 거는 해놓고 해서 이제 한쪽만 고사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다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율주행 쪽 같은 거는 이미 세상이 그렇게 인간이 이제 발전하고 본성이 불편해지는 쪽으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 편한 쪽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삶의 부동산 시장이건 까지도 바꿀 수 있는 삶의 그 패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미 기술적인 완성도가 테슬라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면 다른 애들 뭐 구글 웨이모나 이렇게 시험 보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사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테스트하는 과정이어서 그게 이제 시판돼서 경쟁이 제대로 붙어서 거기서 장악을 하면 그 회사는 지금의 뭐 구글 같은 회사, 애플 같은 회사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서 낙오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승자 독식을 누리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이제는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이제 좀 회전하고 있죠. 그거를 장악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 비싼 기업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테슬라를 있다가 사실 최근에는 줄였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 들고 있으면 아예 소외는 안 돼. 그래서 진짜 투자자들이 질투하다가 기분이 좀 별로일 때가 옆에 사람들 다 환호하고 이럴 때 혼자 탈렸을 때? 소외될 때 탈렸을 혼자 때. 소외되고 있을 때 좀 질투 안 한다며. 예? 아니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니까 질투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조금 먹었어. 조금은 갖고 있어야 된다. 난 조금 들고 있다. 이게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게 금전적으로 해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독자분들은 그래요. 댓글에 유튜브 보는데 광고가 너무 많이 붙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알파벳 주식을 사셔서 해지를 하세요라고 다른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나오면서 뭐 그냥 다른 차들 너무 고철이 돼버린다. 그럼 그 회사 주식을 좀 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애플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목표가 있더라고요. 저도 기업인들 만나보면 이 소비자를 우리 회사에 종속시키는 거, 락인시켜버리는 거. 그게 정말 큰 목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업 정서를 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주주라면 더 좀 종속시켜, 더 좀 빨아들여 이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거기 인생을 걸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 한 편을 하면 이게 조금 잘못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막아줘서 굉장히 아. 저는 좋게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본시장의 시스템이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지는데 2021년 유망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거 하나 여쭤볼까 싶었는데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소수 의견이 있는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전장, 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뭐 유망업종에서 이거 빼놓고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혹시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진짜 유망업종에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이게 유망업종은 아니다라든지 다른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